낡고 좁은 오피스텔, 그곳은 나 민준의 세계이자 동시에 감옥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회색빛 일상 속에서 나는 잊혀진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이집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 가끔씩 현관문을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가 묘한 끌림을 주었고, 나는 그 알 수 없는 존재의 리듬 속에서 나 자신의 깊은 공허함을 마주했다. 밤의 장막이 서울의 낡은 건물들을 조용히 덮을 때 내 오피스텔 302호도 어김없이 어둠 속으로 잠겼다. 창밖은 도시의 불빛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내 안은 늘 한겨울 밤의 차가운 정적과 같았다. 퇴근 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축 늘어진 어깨로 캔맥주를 따는 순간 하루의 피로가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서 새는 물처럼 졸졸 흘러내렸다. 29, 인생에서 가장 찬란해야 할 시기라고 사람들은 말했지만 내게 29은 낡은 오피스텔처럼 곰팡이 냄새가 스며든 무료한 숫자에 불과했다. 오늘은 뭘 먹었지? 혼자 중얼거려도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다. 어차피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이었을 것이다. 전자레인지의 윙하는 소리가 이 고요한 공간을 채우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 소리가 멈추면 다시 침묵이 찾아왔고 그 침묵은 늘 내 안에 깊이 자리한 공허감을 증폭시켰다. 나는 특별할 것 없는 직장인이었다. 명문대 출신도 특출난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어쩌면 회사에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그런 평범한 존재. 나의 이름 석자는 명함 위에나 겨우 존재할 뿐 내 삶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의미 있게 새겨질 만한 것이 아니었다. 오피스텔은 작았다. 좁은 현관을 지나면 바로 부엌 겸거실이 나왔고 그 옆에 침대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방이 전부였다. 모든 것이 붙박이로 되어 있어 공간 활용은 효율적이었지만 동시에 답답함을 주었다. 창문 너머로는 옆 건물의 회색빛 벽이 전부였고 하늘은 쥐꼬리만큼만 보였다. 비가 오면 창문 밖벽에 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겨울에는 결로 때문에 창틀에 곰팡이가 피었고 여름에는 습기 때문에 옷장 안까지 눅눅해졌다. 나는 이 공간에 적응했지만 동시에 이 공간이 나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젊음과 활기는 이 낡은 건물 속에서 서서히 마모되고 있었다.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윗집이었다. 나는 3층, 윗집은 4층. 특별한 소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신경 쓰였다. 가끔 발소리가 들리거나 낮게 깔리는 TV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올 때면 그곳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 아주머니라고 들었다. 층간 소음 문제로 관리실에 문의했을 때 들은 정보였다. 젊은 남자가 사는 내 아래층과는 달리 이 집은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가 혼자 산다는 것이었다. 그 아주머니의 존재는 내게 그저 막연한 상징이었다.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 오피스텔의 오래된 엘리베이터는 늘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면 종종 4층 버튼이 눌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 이 집 아주머니가 방금 나갔거나 방금 들어오셨구나. 그 흔적만으로도 묘한 감각이 스쳤다. 하지만 직접 마주친 적은 드물었다. 나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했고 아주머니는 생활 리듬이 다른 듯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아주머니는 내게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지나쳤다. 대화 한마디 없었다. 그저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지만 서로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투명한 관계였다. 내 방에 돌아와 불을 끄면 다시 고독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스마트폰을 붙잡고 SNS를 스크롤하다가도 친구들의 화려한 삶과 비교되는 내 초라한 현실에 곧 좌절했다. 연애. 마지막 연애는 2년 전, 그마저도 서로에게 지쳐 헤어진 끝이 씁쓸한 관계였다. 데이트 어플을 깔아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마저도 열정이 없었다. 누군가를 만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내게는 너무나 큰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 안에 이 공허함을 들킬까봐, 혹은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을까봐,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창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나의 침대는 싱글 사이즈로 한 사람이 눕기에도 좁았다. 나는 이 좁은 침대 위에서 수많은 밤을 외롭게 보냈다. 가끔씩 몸을 뒤척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스프링 소리가 외로움을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았다. 나는 이 공간이 마치 나를 감싸는 껍데기 같다고 생각했다.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나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껍데기. 윗집 아주머니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제 막 퇴근하시는 걸까? 아니면 밤늦게 외출했다 돌아오시는 걸까?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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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지만 규칙적인 발걸음이 내 천장을 가로질렀다.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상한 버릇이었다. 누군가의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 그 소리가 멈추면 다시 고요가 찾아왔고 나는 다시 나만의 세계로 돌아왔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은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외동아들이었고 부모님은 늘 바쁘셨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내게 정서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주지 못했다. 나는 늘 혼자였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즐거웠지만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어려웠다. 나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는 법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성인이 된 지금도 나는 늘 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는 늘 따뜻한 온기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그런 온기. 그것은 어쩌면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은 부모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교감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 갈망을 무의식적으로 억누르고 있었지만 때때로 밤이 되면 그 갈망은 불쑥 고개를 내밀어 나를 괴롭혔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에어컨을 약하게 틀었음에도 끈적이는 여름밤의 열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이 불쾌했다. 창문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울어댔지만 그마저도 내게는 고독의 배경 음악처럼 들렸다. 문득 윗집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발소리가 아니었다. 낮게, 아주 낮게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 이내 고요해졌지만 그 짧은 순간의 소음이 내 신경을 자극했다. 나는 무심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낡은 오피스텔의 천장은 얼룩덜룩했고 간접등 불빛에 희미하게 그림자가 졌다. 그 아주머니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아주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이름도, 직업도, 나이도. 그저 아주머니라는 막연한 호칭만이 존재했다. 아마 결혼은 했을 테지만 자녀는 없는 것 같았다. 밤늦게 혼자 돌아오는 모습은 늘 단정했지만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와 비슷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어쩌면 그 아주머니도 나처럼 혹은 나보다 더 깊은 공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이 스쳤다. 며칠 후 나는 작은 변화를 감지했다. 퇴근 후 엘리베이터에 오르는데 4층 버튼이 눌려있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아주머니가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아주머니가 아픈 것일까? 며칠 동안 윗집에서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늘 희미하게 들리던 발소리도 TV 소리도 심지어 물 흐르는 소리마저도 들리지 않았다. 윗집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공간처럼 침묵했다. 그 침묵은 내게 묘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늘 익명으로 존재하던 누군가의 부재는 오히려 그 존재를 더 강렬하게 느끼게 만들었다. 나는 침묵에 익숙했지만 이 침묵은 달랐다. 생명의 흔적이 사라진 듯한 침묵.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혼자 사는 노인이 방에서 갑자기 쓰러져도 아무도 모른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다. 불현듯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웃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지만 나는 윗집 아주머니와 아무런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삶에 끼어들 권리가 내게 있을까? 이웃이라는 명분으로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어떤 질문에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나의 결핍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인간적인 연대감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었다. 나는 타인과 연결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지금 윗집 아주머니의 침묵은 내 안의 그 결핍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나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했고 그 용기도 없었다. 나는 그저 나의 낡은 오피스텔 302호에 갇힌 채 윗집 402호의 침묵을 듣고 있을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오피스텔 단지는 더욱 고요해졌다.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나 취객들의 떠드는 소리만이 그 고요를 깨뜨렸다.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윗집 아주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잠들어 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잠 못 이루고 밤새 뒤척이고 있을까?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불길한 상상이 머리를 스쳤지만 나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 민준일 뿐이었다. 누군가의 삶에 개입할 힘도 자격도 없는.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다. 윗집은 여전히 침묵했다. 나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문득 나는 아주머니의 흐릿한 미소를 떠올렸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아주머니가 지었던 그 어색하지만 따뜻했던 미소. 그것이 어쩌면 그녀의 유일한 표현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녀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외로움과 무기력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은 더욱 깊어졌고 나는 이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낡은 오피스텔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자 동시에 나를 세상의 냉혹함으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나는 그 허무한 존재감 속에서 끝없이 표류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창밖에서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다. 투둑, 투둑. 이내 빗소리가 점점 굵어지더니 금세 거센 폭우로 변했다. 천둥이 멀리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름 장마가 시작된 것이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가 건물 외벽을 사정없이 때렸고 세상은 순식간에 회색빛으로 물들었다. 빗소리가 내 방 안의 모든 침묵을 집어삼켰다. 그 빗소리 속에서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을 느꼈다. 어쩌면 이 폭우가 이 답답하고 고요한 나의 세계에 어떤 균열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게 변할 수 있는 밤이 시작된 것이었다. 쏴. 거대한 폭포가 쏟아지는 듯한 빗소리가 오피스텔 창문을 세차게 때렸다. 아까보다 훨씬 더 맹렬해진 빗줄기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멀리서 들려오던 천둥 소리는 이제 건물 바로 위에서 터지는 것처럼 가까워졌다. 우르릉쾅 낡은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유리창 너머로 번개가 번쩍하며 순간적으로 도시의 윤곽을 드러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은 번뜩이는 섬광에 일시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밤하늘은 거대한 먹물로 뒤덮인 듯했고 도시의 불빛마저 흐릿한 수채화처럼 번져 보였다. 이런 날은 평소보다 오피스텔이 더욱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던 미약한 생활 소음들도 빗소리에 묻혀 완전히 사라졌다. 세상에 나와 이 빗소리만이 존재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고독감은 맹렬한 빗줄기처럼 나를 덮쳐왔다. 에어컨을 약하게 틀었지만 꿉꿉한 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예측 불가능한 밤이 어떤 균열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생각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예감이 되었다. 그때였다. 번개가 섬광처럼 번쩍이며 오피스텔 전체를 잠시 환하게 비추는가 싶더니 곧이어 쾅하는 굉음과 함께 모든 불빛이 사라졌다. 텔레비전 화면은 물론 침대 옆 작은 스탠드 등마저 꺼졌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어둠이
나를 집어삼켰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나는 숨을 들이켰다. 정전이었다. 이런 낡은 오피스텔에서 정전은 종종 있는 일이었지만 이렇게 맹렬한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겪는 정전은 느낌이 달랐다. 도시의 불빛마저 흐릿해진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더듬어 찾아들었다.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푸른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었다. 침대에서 내려와 식탁 위에 놓아두었던 비상용 손전등을 찾았다. 손전등 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그래도 완벽한 어둠보다는 나았다. 정전은 나에게 또 다른 감각을 일깨웠다. 시각이 차단되자 다른 감각들이 더욱 예민해졌다. 빗소리는 더욱 웅장하게 들렸고 축축한 공기의 밀도가 피부에 닿는 촉감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속에서 나는 문득 어떤 다른 소리를 감지했다. 흐느낌. 아주 희미하게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였다. 빗소리와 천둥 소리에 뒤섞여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신경을 집중하자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흐느낌. 낮고 억눌린 듯한 하지만 분명히 감정을 담은 소리였다. 그것은 바로 이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나는 손전등 불빛을 천장으로 향했다. 얼룩덜룩한 천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나를 멈춰 세웠다. 윗집 아주머니. 며칠 동안 소식이 없던 아주머니. 어쩌면 내가 걱정했던 일이 정말로 일어난 것일까? 아니면 그저 어둠 속에서 감정이 격해진 것일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늘 무관심한 척했지만 윗집 아주머니의 존재는 내 무의식 속에 어떤 파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 같다. 며칠간의 침묵, 그리고 이 밤의 흐느낌. 늘 타인과의 거리를 두려했던 내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경계를 허물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나는 침대에서 완전히 내려와 손전등을 든 채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좁은 현관은 암흑에 잠겨 있었다. 신발을 신으려다가 멈칫했다. 이웃집에 이렇게 불쑥 찾아가는 것이 맞는 일일까? 나의 개입이 그녀에게 불쾌감을 주지는 않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현관문을 향하고 있었다. 쿵, 쿵,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크게 울렸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복도 역시 암흑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정전으로 멈춰선 지 오래였고 비상등마저 들어오지 않았다. 손전등 불빛의 의지에 계단을 올랐다.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은 미끄러울 정도로 축축했고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나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크게 들렸다. 3층에서 4층으로 향하는 짧은 계단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길고 험난한 길처럼 느껴졌다. 나는 402호 문 앞에 섰다. 손전등 불빛이 문을 비추었다. 낡은 나무 문은 습기 때문에 약간 부풀어 오른 듯 보였다. 그리고 나는 그 문이 완벽하게 닫혀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틈이 벌어져 있었다. 그 틈새 너머로 안쪽에 어둠이 보였고 그 어둠 속에서 아주머니의 흐느낌이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아주머니의 흐느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럽고 가늘었다. 고통과 절망이 뒤섞인 듯한 소리였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슬픔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노출된 것을 들으니 마치 내가 그녀의 은밀한 고통을 훔쳐보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연약한 흐느낌은 나에게 알 수 없는 이끌림을 주었다. 늘 무표정했던 아주머니의 이면에 이런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다니. 손전등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문을 밀고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 나의 이성은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벗어나라고 외쳤다. 남의 사생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내 안에 어떤 본능적인 힘은 나를 그 자리에 묶어두었다. 며칠간의 침묵 속에서 증폭되었던 불안감, 그리고 지금 들려오는 이 연약한 흐느낌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빗소리는 여전히 맹렬했다. 쾅, 우르릉. 천둥 소리가 또다시 건물을 흔들었다. 순간 윗집문 틈새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였다. 번개였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나는 문 안쪽의 풍경을 아주 잠깐 엿볼 수 있었다.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있는 아주머니의 뒷모습, 축 늘어진 어깨, 그리고 그 옆에 놓여있는 아마도 촛불일 희미한 불빛. 그 한순간의 광경은 내 안의 망설임을 무너뜨렸다. 나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였고 어둠 속에 있었으며 슬피 울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이 폭우와 정전, 그리고 그녀의 흐느낌이 만들어낸 완벽한 고립 속에서 나의 발길은 이미 이성과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402호의 살짝 열린 문틈으로 손을 뻗었다. 나의 손가락이 낡은 나무 문에 닿았다. 차가운 문틈 너머에서 미미하게 풍겨오는 꿉꿉한 공기와 함께 아주 희미한 꽃향기가 느껴졌다. 어쩌면 그녀의 채취이거나 그녀의 방에서 나는 향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과 함께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문을 밀었다. 끼. 오래된 문이 가늘고 긴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천천히 열렸다. 어둠 속에서 그 소리는 유독 크게 울렸다. 이제 아주머니의 흐느낌은 바로 내 눈앞에서 들려왔다. 문틈으로 들어간 손전등 불빛은 방 안의 모습을 드러냈다. 좁은 거실에는 가구가 몇 개 보였고 그 안쪽 방에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촛불이었다. 그리고 그 촛불 앞에 웅크린 채 앉아있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발코니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나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터였다. 이성은 여전히 경고음을 울렸지만 내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이 폭우와 어둠, 그리고 윗집 아주머니의 흐느낌이 만들어낸 거대한 균열 속으로 나는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나의 고독과 그녀의 슬픔이 만나는 예측 불가능한 밤의 시작이었다. 이제 나의 세계는 더 이상 낡은 오피스텔 302호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것은 402호의 어둠 속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끼익. 낡은 문이 내는 가늘고 긴 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날카롭게 깃전을 울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발을 들였다. 발밑에서 느껴지는 오래된 마룻바닥의 감촉은 차가웠다. 손전등 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좁은 거실의 형체를 드문드문 비추었다. 몇 개의 가구가 어둠 속에 침묵처럼 서 있었다. 그 안쪽 희미한 촛불이 타오르는 방에서 아주머니의 흐느낌이 전보다 훨씬 생생하게 들려왔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나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천둥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떨렸다. 아주머니는 내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듯 움찔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촛불의 노란 불빛이 그녀의 젖은 얼굴을 비추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은 채였다. 놀라움과 동시에 당혹감이 가득한 그녀의 시선이 나에게 박혔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힘없이 나왔다. 마치 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처럼 그녀의 심장도 격렬하게 뛰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손전등 불빛을 조금 낮추어 그녀의 눈을 직접 비추지 않도록 배려했다. 302호 민준입니다. 며칠 동안 조용하시고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걱정돼서 와봤습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내심은 크게 동요하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경계심과 의아함 사이에서 흔들렸다. 촛불 아래 비치는 그녀의 모습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왜소하고 연약해 보였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칼을 하고 있었다. 얇은 면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은 어딘가 초라해 보였지만 동시에 감춰진 여성스러움을 드러내는 듯했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응시했다. 그 침묵은 나에게 더욱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녀가 화를 내거나 불쾌해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 작은 움직임에서 나는 그녀의 모든 경계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그녀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중얼거렸다. 다시 흐느낌이 터져 나오려는 듯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주저하다가 그녀에게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방 안의 공기는 꿉꿉한 습기와 함께 그녀의 희미한 채취, 그리고 촛농 타는 냄새로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흐느낌은 더욱 선명하고 애처로웠다. 정전이 돼서 더 그러신가 봐요. 많이 놀라셨죠?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빗소리가 천장을 때리는 소리가 다시 웅장하게 들려왔고 멀리서 천둥이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는 그녀의 흐느낌을 감싸안는 거대한 배경 음악 같았다. 나는 그녀의 옆에, 하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바지를 타고 허벅지에 닿아왔다. 촛불이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다. 나는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며 무언가에 홀린 듯 손을 뻗었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녀의 어깨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늘고 여렸다. 야름면 티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온기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미세한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녀는 놀란 듯 움찔했지만 내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떨림은 더욱 심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흐느낌을 이어나갔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였다.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충동이 솟아올랐다. 그녀의 슬픔을 멈추게 하고 싶었다. 이 알 수 없는 어둠과 고립 속에서 나는 그녀의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혼자 계셔서 더 힘드셨죠. 나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떨림은 분노나 경계심이 아니라 깊은 슬픔에서 오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야른 티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그녀의 머리에서는 희미한 비누 향과 함께 젖은 머리카락에서 나는 꿉꿉한 냄새가 섞여 풍겨왔다. 그 냄새는 묘하게도 나를 자극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녀만의 향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 없는 흐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목이 메이는 서러운 울음이었다. 흐앙. 그녀의 몸은 나의 품 안에서 격렬하게 떨렸다. 나는 그녀의 가늘고 여린 몸을 더욱 단단히 안았다. 마치 부서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듯이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놓치고 싶지 않은 강렬한 욕구가 치밀었다.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등에 대고 속삭였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내 뺨에 닿았다. 차가운 눈물과 뜨거운 체온이 묘하게 뒤섞여 내 감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때렸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으르렁거렸다.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우리는 오직 서로의 존재만을 느꼈다.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녀의 등이 땀으로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 옷깃도 그녀의 눈물로 젖어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놓아줄 수 없었다. 그녀의 슬픔이 나에게로 전이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떨림은 울음의 끝에서 오는 힘없는 떨림이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는 천천히 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나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촛불 아래 비치는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이전의 창백함 대신 어떤 처연한 아름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놀라움이나 경계심 대신 깊은 피로와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미안해요. 이런 모습을 보여서. 그녀는 목이 쉰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나는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녀의 피부는 예상보다 부드럽고 섬세했다. 나의 손길에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시선은 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 눈 속에는 무한한 외로움과 감춰진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젖은 눈과 내 손에 닿는 부드러운 피부, 그리고 희미하게 풍겨오는 채취가 나를 깊숙이 끌어당겼다. 나는 그녀의 옆에 좀 더 가까이 앉았다. 우리의 무릎이 서로에게 닿았다. 아주머니는 촛불을 끄고 싶지 않은 듯 촛불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긴장한 듯한 어깨가 느껴졌다. 혼자 된 지 오래됐어요. 그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차분했다. 빗소리가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고 천둥 소리는 멎었지만 빗물 떨어지는 소리는 계속됐다. 남편이 몇 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도 없었고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이제 단순한 체온을 넘어 어떤 절박한 따뜻함을 갈구하는 듯했다. 그 뒤로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슬픈 내색도 잘 안 했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독이 스며 있었다. 나의 내면 속 공허함과 묘하게 겹쳐지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혼자 견뎌야 하는 삶의 무게, 타인에게 기대지 못하는 외로움. 그것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 있으면 문득 너무 무서워요. 특히 이런 날은 폭우가 쏟아지고 불도 꺼지고 이대로 세상에서 혼자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이 나의 손등 위로 스치듯 닿았다. 아주 작은 접촉이었지만 그 순간 나의 심장은 크게 요동쳤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내 손등에 닿는 감촉은 부드럽고 섬세했다. 아주머니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지만 어딘가 힘없이 느껴졌다. 나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싸자 그녀는 나의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손을 더욱 꽉 잡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손길에서 그녀의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욕구가 전해졌다. 촛불이 흔들리며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밖에서 맹렬하게 쏟아졌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불안감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의 비밀스러운 교감을 감싸 안는 보호막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누가 내 손을 잡아준 지 참 오래됐네요. 그녀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체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내 안의 외로움과 같은 것을 보았다. 우리 둘 다 이 밤의 폭우처럼 거센 외로움을 혼자서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나의 손길에 아주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그 떨림은 이제 슬픔이라기보다는 어떤 미묘한 감각의 자극처럼 느껴졌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끈적하고 후텁지근했다. 비누 향과 그녀의 채취는 나의 코끝을 끊임없이 맴돌며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아주머니, 힘드시면 저에게 기대세요. 나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나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나의 손을 잡은 채로 나의 어깨에 천천히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머리칼은 아직 축축했고 그녀의 숨결이 나의 목덜미에 닿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접촉이었다. 나는 그녀의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고스란히 느꼈다. 야른 면 티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어깨뼈는 가늘고 여렸다. 그녀의 몸은 나의 품에 완전히 기댔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나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우리의 몸은 어둠 속에서 하나로 밀착되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듯했다. 내 안에서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한 강렬한 충동이 치밀어 올랐다. 이 금지된 경계의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녀의 슬픔은 나의 욕망을 자극했고 나의 위로는 그녀의 외로움을 파고들었다. 촛불은 여전히 작게 타오르며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이제 우리의 몸을 감추는 듯한 어둠 속에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흔들렸다. 빗줄기는 더욱 맹렬해졌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며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나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다만 나의 품에서 가늘게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숨결 속에서 나는 그녀의 모든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갈망을 느꼈다. 그리고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 역시 그녀의 존재로 인해 서서히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이 폭우와 정전, 그리고 어둠이 만들어낸 완벽한 고립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통해 위로받고 동시에 금지된 감각의 늪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 밤의 끝이 어디일지 나는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의 품 안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비현실적이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온기와 희미한 채취는 내가 지금 현실 속에 있음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다. 모든 이성적인 경계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다. 나의 어깨에 기댄 아주머니의 체온은 습한 공기 속에서도 뜨거웠다. 그녀의 가는 숨결이 내 목덜미를 간지럽혔고 희미한 비누향과 그녀의 채취가 뒤섞여 내 이성을 흔들었다. 촛불은 여전히 미약하게 흔들리며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빗소리는 더욱 맹렬해져 오피스텔 전체를 집어삼킬 듯 쏟아져 내렸다. 나는 아주머니의 가늘고 여린 어깨를 부드럽게 감싼 채 그녀의 머리칼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지만 그 미세한 떨림은 여전히 내 손끝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빗소리만이 모든 침묵을 대신했다. 내 안에서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한 충동과 함께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고 싶다는 강렬한 연민이 뒤섞여 요동쳤다. 그녀의 존재가 내 안의 깊은 공허함을 채워주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다. 어느 순간 아주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젖었던 그녀의 눈은 이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더 이상 절망이나 체념이 아니었다. 혼란스러움과 함께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한 희미한 욕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시선이 나의 눈과 마주쳤다. 길고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동자만을 응시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이 이 어둠 속에 존재하는 듯했다. 민준 씨,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나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 따뜻한 접촉은 나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녀의 젖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녀는 나의 손길에 미세하게 몸을 떨었지만 피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겨우 말을 이었다. 우리의 무릎은 여전히 서로에게 닿아 있었고 야른 면 티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어깨는 뜨거웠다. 빗소리는 여전히 맹렬하게 쏟아졌고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다. 이 고립된 공간에서 우리는 마치 두 개의 섬처럼 서로에게 표류하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촛불 앞에 놓인 작은 탁자 위로 시선을 돌렸다. 거기에는 다 마시지 못한 소주병과 소주잔 2개, 그리고 안주로 보이는 작은 접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나의 시선을 따라 탁자를 바라보았다. 술 한잔하실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제안은 나에게 예상치 못한 파문을 던졌다. 술, 이성적인 경계를 허물고 감춰진 본능을 드러내는 촉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밤, 이 어둠, 이 빗소리 속에서 나의 이성은 이미 위태로운 줄 위에 서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과 함께 어떤 체념, 그리고 어쩌면 은밀한 기대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은 채로 몸을 조금 움직여 탁자 앞으로 다가앉았다. 나는 그녀를 따라 앉았다.
우리의 무릎은 여전히 닿아 있었고 촛불은 우리 사이에서 흔들렸다. 아주머니는 나의 잔에 소주를 따랐다. 소주병을 쥔 그녀의 손은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투명한 액체가 잔에 부어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들렸다. 이어서 자신의 잔에도 술을 따랐다. 그리고 잔을 나에게 내밀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진심으로 말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잔에 내 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울렸다. 정전이 된 고요한 밤, 빗소리만이 가득한 공간에서 들리는 술잔 부딪히는 소리는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동시에 잔을 비웠다. 삽쌀한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차갑게 식었던 내 몸에 온기가 퍼지는 듯했다. 한 잔, 또 한 잔. 술은 우리의 이성적인 경계를 서서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술을 마실수록 얼굴이 점점 붉어졌고 눈가에는 다시 습기가 차올랐다. 그녀는 술잔을 내려놓고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준 씨에게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지금 너무 외로워서 누구한테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감정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깊은 곳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늘 바빴고 정서적인 교류는 부족했다고. 특히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늘 짓눌렀다고 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다시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은 이제 전보다 훨씬 더 뜨거웠고 나의 손길에 힘을 주어 반응했다. 가끔 너무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낡은 오피스텔에 혼자 갇혀서 빗소리만 듣고 있으면 제가 정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녀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나는 그녀의 등을 쓸어내리며 위로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몸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그 떨림은 이제 슬픔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대감과 전율에 가까웠다. 빗소리는 더욱 맹렬해졌다. 우르릉쾅. 천둥 소리가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다. 낡은 오피스텔 창문이 심하게 흔들렸고 촛불은 바람에 꺼질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 순간 아주머니가 나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나는 그녀를 받아 안았다. 그녀의 몸은 나의 품 안에서 격렬하게 떨렸다. 무서워요. 민준 씨, 너무 무서워요. 그녀는 나의 목을 감싸 안으며 흐느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나의 뺨에 닿았고 뜨거운 눈물이 내 어깨를 적셨다. 나는 그녀의 여린 등을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에서 풍겨오는 비누 향과 채취는 나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이 순간 천둥 소리와 빗소리는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되었다. 나의 손은 그녀의 등에서 서서히 내려가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야른 면 티셔츠 아래로 느껴지는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은 나의 손가락을 자극했다. 그녀는 나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고 그녀의 숨결은 나의 귓가에서 뜨겁게 들려왔다. 우리의 몸은 어둠 속에서 완전히 밀착되었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나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그녀는 나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나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떨고 있을 뿐이었다. 내 안에서는 그녀를 구원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이성을 완전히 지배했다. 그녀의 슬픔, 그녀의 외로움, 그리고 이 어둠과 폭우가 만들어낸 모든 상황이 나에게 허락의 주문을 외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촛불의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눈물로 젖은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욕망과 함께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살짝 벌어진 그녀의 입술은 나의 이성을 완전히 앗아갔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나의 움직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 그녀는 나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나의 얼굴을 응시했다. 우리의 입술이 마침내 닿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키스는 이내 격렬해졌다. 그녀는 나의 입술에 응답하듯 힘주어 키스했다. 그녀의 혀가 나의 입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뜨겁고 달콤했다. 술과 눈물, 그리고 알 수 없는 욕망이 뒤섞인 맛이었다. 우리의 키스는 점점 더 깊어지고 뜨거워졌다. 나의 손은 그녀의 등에서 서서히 올라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움켜쥐었다. 그녀는 나의 목을 감싸 안은 채 나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하지만 그 흐느낌은 이제 공포나 슬픔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쾌락과 함께 터져나오는 듯한 절규에 가까웠다. 나는 그녀를 안고 침실로 향했다. 좁은 거실을 지나자 침실이 나왔다. 침실은 더욱 어두웠지만 촛불의 희미한 불빛이 침대 위를 비추었다. 침대는 나의 방 침대보다 훨씬 더 넓고 푹신해 보였다. 나는 그녀를 침대 위로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녀는 나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민준 씨, 안 돼. 그녀는 희미하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나를 피하지 않았고 그녀의 몸은 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 미약한 저항은 오히려 나의 욕망을 더욱 불태웠다. 나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제가 위로해드릴게요. 나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는 나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을 감은 채 가늘게 떨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티셔츠를 천천히 벗겨냈다. 얇은 면 티셔츠가 벗겨지자 그녀의 하얀 살결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났다. 촛불의 불빛이 그녀의 어깨와 가슴을 비추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만하고 아름다운 몸이었다. 그녀는 팔로 자신의 가슴을 살짝 가리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힘없이 느껴졌다. 나의 손가락이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 위를 스쳤다. 그녀는 나의 손길에 전율했다. 몸이 크게 움찔했지만 그녀는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가슴 위로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소리가 내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희미한 꽃향기와 함께 그녀만의 채취가 나의 코끝을 맴돌았다. 나는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에 입술을 가져갔다. 그녀는 나의 입술에 뜨겁게 반응했다. 흐읍. 그녀의 숨결이 더욱 거칠어졌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때렸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다시 으르렁거렸다. 이 정전된 밤, 이 폭우 속에서 우리는 금지된 경계를 완전히 넘어섰다. 그녀는 나의 품 안에서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슬픔과 쾌락, 그리고 알 수 없는 고통이 뒤섞인 듯한 울음이었다. 남편은 저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늘 외로웠어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아이도 가지지 못하고. 그녀는 나의 품 안에서 울먹이며 자신의 비극적인 삶을 고백했다. 그녀의 흐느낌은 나의 심장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울음은 나의 욕망을 더욱 자극했다. 그녀의 몸은 나의 손길에 전율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나의 귀에 애절하게 들려왔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아주머니, 당신은 부족하지 않아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나의 위로에 그녀는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나의 등 위로 파고들었고 그녀의 손톱은 나의 살을 미세하게 핥히었다. 아프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에 가까운 고통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타마득 끌어안았다. 그녀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나의 욕망과 뒤섞여 기묘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었다. 시간은 빗소리처럼 흘러갔다. 정전된 밤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통해 위로하고 동시에 깊은 욕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의 흐느낌은 침실을 가득 채웠고 나의 숨결은 그녀의 귓가에 뜨겁게 울렸다.
촛불은 이제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그 작은 불빛은 우리의 금지된 행위를 조용히 비추었다. 그녀는 나의 품 안에서 진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몸은 이제 울음과 쾌락으로 인해 축 늘어져 있었다. 땀과 눈물로 젖은 그녀의 몸은 나의 품에서 가늘게 떨렸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촛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 비치는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흐느낌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아직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잔여물들이 맴돌고 있었다. 민준 씨. 그녀는 나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더 애절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우리 둘 다 이 밤에 서로에게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이 금지된 밤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었다. 욕망과 연민, 고통과 위로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우리는 이 어둠의 끝이 어디일지 모르는 채로 표류하고 있었다. 다만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희미한 채취만이 내가 지금 그녀의 품 안에 있음을 끊임없이 일깨워줄 뿐이었다.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나의 품 안에서 아주머니의 흐느낌은 점차 사그라들었다. 그녀의 몸은 울음과 쾌락,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으로 인해 축 늘어져 있었다. 땀과 눈물로 젖은 그녀의 몸은 나의 품에서 가늘게 떨렸다. 촛불은 이제 거의 다 타들어가 심지 부분만이 위태롭게 명멸하고 있었지만 그 작은 불빛은 우리의 금지된 행위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맹렬하던 빗소리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촛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 비치는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흐느낌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아직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잔여물들이 맴돌고 있었다. 놀라움, 체념, 그리고 미묘한 안도감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뺨에 묻은 눈물 자국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녀의 피부는 밤새도록 이어진 격정으로 인해 뜨거웠지만 나의 손길에 반응하듯 아주 미세하게 움찔거렸다. 민준 씨. 그녀는 나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애절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우리 둘 다 이 밤에 서로에게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이 금지된 밤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었다. 욕망과 연민, 고통과 위로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우리는 이 어둠의 끝이 어디일지 모르는 채로 표류하고 있었다. 다만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희미한 채취만이 내가 지금 그녀의 품 안에 있음을 끊임없이 일깨워줄 뿐이었다.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누워 있었다. 빗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잔잔해졌지만 여전히 그 존재감을 과시하며 창밖을 채웠다. 나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밤새도록 시달렸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는 어떤 평온함이 찾아드는 듯했다. 그녀의 몸에서 풍겨오는 비누향과 땀냄새가 뒤섞인 독특한 채취는 나의 모든 감각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제 이 향기는 나에게 금지된 욕망의 상징이자 동시에 깊은 위로와 안식의 징표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땀으로 축축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나의 품에 깊이 파고든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들숨과 날숨은 그녀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있음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었다. 내가 겪었던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은 그녀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의 빗소리가 거의 멈추고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는 기운이 느껴졌다. 오피스텔 방 안을 감싸던 어둠이 아주 미세하게 옅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그때였다.
갑자기 방 안에 불빛이 번쩍하고 들어왔다. 정전이 풀린 것이다. 낡은 스탠드 등의 빛이 침실 안을 환하게 비추자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더욱 선명하게 마주하게 되었다. 아주머니는 놀란 듯 움찔하며 나의 품에서 살짝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밤새도록 흘린 눈물과 격정으로 인해 붉게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당혹감과 함께 새로운 현실을 마주한 듯한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밤새도록 이어진 우리의 비밀스러운 행위가 이제 현실의 빛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침묵했다. 나의 옷은 구겨지고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벌거벗은 몸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나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흔들렸지만 이내 나에게 고정되었다. 그 눈 속에는 어젯밤의 슬픔과 욕망,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아주머니. 나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주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시트를 끌어당겨 자신의 몸을 가렸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어젯밤의 슬픔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종류의 긴장감에서 오는 듯했다. 그녀는 스탠드 등 불빛 아래에서 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나를 꿰뚫는 듯했고 내 안의 모든 감정을 읽어내려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민준 씨, 어젯밤 일은...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나의 손길을 피하며 살짝 물러섰다. 이제 우리는 어둠 속의 두 영혼이 아니라 현실의 빛 속에 마주선 두 인간이었다. 우리의 행위가 현실의 도덕적 잣대 위에 놓이는 순간이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 안에는 어젯밤의 연약함 대신 어떤 강인함과 경계심이 스며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침묵과 나의 침묵은 이 금지된 밤의 비밀을 영원히 묻겠다는 암묵적인 동의였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녀는 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나에게 강한 확신을 요구하는 듯했다.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이 행위에 대한 윤리적 허가이자 동시에 우리 둘 사이의 새로운 질서를 규정하는 주문과도 같았다. 우리 둘 다 너무 외로워서 그랬던 거예요. 서로를 위로해 주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젯밤의 울음이 다시 묻어나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행위를 그리고 나의 행위를 외로움에 대한 위로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밤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흩어져 있던 나의 옷을 주워 입었다. 그녀는 말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옷을 입는 동안 나는 나의 몸에서 풍겨오는 그녀의 채취를 다시 한번 느꼈다. 이제 이 향기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나의 일부가 된 듯했다. 민준 씨는 어때요? 후회해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후회. 어젯밤의 격정적인 순간들, 그녀의 슬픔과 나의 욕망이 뒤섞였던 그 모든 감각들을 나는 결코 후회할 수 없었다. 오히려 나는 오랜 시간 나를 짓눌렀던 공허함이 그녀의 온기 속에서 채워지는 듯한 기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나의 대답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체념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만족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이불을 단단히 여미고 침대에 기대 앉았다. 스탠드 등 불빛 아래 비치는 그녀의 모습은 어젯밤의 연약함과는 또 다른 어떤 숙명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저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떨림 대신 어떤 단단함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나의 눈을 다시 응시했다. 이건 우리 둘에게 필요한 일이었어요. 어쩌면 신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은 나의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신의 선물. 금지된 행위를 신성한 선물로 포장하는 그녀의 능력은 놀라웠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나에게도 이 밤은 일종의 구원이었다. 오랜 시간 나를 짓눌렀던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나는 그녀에게로 다시 다가갔다. 그녀는 나를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피부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나의 손길에 반응하듯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이 내 손에 기대어졌다. 그녀의 눈은 다시 촉촉해지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어떤 깊은 교감과 이해가 담긴 눈물이었다. 아주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나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녀의 슬픔을, 그리고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녀의 외로움에 나 역시 공감하고 있었기에 나는 그녀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나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나에게 강한 보호 본능을 일깨웠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완전히 멈춘 듯했다. 빗물에 젖었던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새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 세상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둘에게는 어젯밤이 결코 평범한 밤이 아니었다. 민준 씨. 그녀는 나의 손을 잡았다. 나의 손가락은 그녀의 가늘고 긴 손가락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전해졌다. 가끔 이렇게 찾아와도 괜찮겠어요. 그녀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우리의 눈빛은 다시 한번 깊이 마주쳤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 담긴 감정을 읽어냈다. 외로움, 갈망,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싶은 깊은 욕구. 네. 언제든지요. 나의 대답에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나의 손을 놓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날이 완전히 밝아오는 침실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모든 것을 가렸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찾아온 것이다. 나의 낡은 오피스텔 302호는 더 이상 나만의 감옥이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402호의 어둠과 연결된 새로운 비밀의 공간이 되었다. 그녀의 존재는 나의 삶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나에게 위로와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는 사회의 도덕적 잣대와는 동떨어진 우리 둘만의 은밀하고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이게 될 터였다. 나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은 채 침실을 나섰다. 좁은 거실에는 어젯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다 타버린 촛농, 어지럽게 놓인 소주병과 잔. 하지만 그 모든 흔적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견뎌낸 밤의 증거이자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유대감의 상징이었다. 아주머니는 현관문까지 나를 배웅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시트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밤새도록 내가 보았던 그 깊고 복잡한 감정들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민준 씨, 조심해서 가요.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 눈 속에는 마지막으로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다. 이 비밀을 지켜달라는 부탁. 네. 아주머니도요. 나는 그녀에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의 미소는 어젯밤의 복잡한 감정들을 모두 담고 있었다. 그녀의 문이 닫히기 전 아주머니는 나의 눈을 보며 다시 한번 나지막이 속삭였다. 또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은밀하고도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문이 천천히 닫혔다. 끼익 하는 낡은 문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나는 402호 문 앞에 서서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나의 심장은 여전히 어젯밤의 여운으로 가득했다. 나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아래층으로 향했다. 3층, 나의 오피스텔 302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의 방은 어젯밤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어지럽게 놓인 캔맥주, 축 늘어진 넥타이. 모든 것이 어젯밤과 다를 바 없었지만 나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침대에 앉았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와 방 안을 밝게 비추었다. 나의 몸에서 풍겨오는 그녀의 채취는 여전히 나의 모든 감각을 자극했다. 나는 손을 들어 나의 옷깃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눈물과 땀이 배어있는 옷. 그것은 나에게 어젯밤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지독한 외로움은 그녀의 존재로 인해 서서히 채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가 된 것이다. 사회의 도덕적 잣대나 윤리적 책임감은 이제 나에게 큰 의미가 없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녀의 존재,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비밀스러운 질서뿐이었다. 나는 나의 오피스텔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물이 깨끗하게 씻어낸 도시는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세계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나의 위에는 아주머니가 있었고,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영원히 묶인 존재가 된 것이다. 나는 알 수 없는 해방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에 사로잡혔다. 이 새로운 질서가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직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만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 낡은 오피스텔 302호와 402호는 이제 우리 둘만의 은밀한 성역이 되었다.